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말 이 우연한 행복 채널 운영자인 켄 PD와의 미팅에 있어서 라스베가스에 왔습니다. 빌딩이 뭐 잘 안 보여서 라스베가스인지는 실감하지 못하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저는 돌아갈 예정인데 오늘 영상을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MGM 호텔 제 방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가 아니라 경치가 더 좋나요? 아마 그 방 안의 밝기와 창 밖의 밝기가 차이가 커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아마 창밖 그 호텔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라스베가스 호텔들의 모습이야 뭐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뭐 더 특별할 거 없으실 텐데요. 뉴스를 접하시기 전에 잠시 눈여기라도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창밖의 모습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베가스 영상으로 시작해서 뉴스 마지막에는 사진으로 보는 뉴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한국에 작은 이 소규모 국내 항공사가 있는데요. 이 항공사가 최근 승무원들의 복장을 파격적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여성 승무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제 몸에 딱 붙는 그런 치마 같은 걸 입는 경우가 지금 아직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 항공사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들 멋진 바지를 입고 있고요. 특히 젊은 승무원의 경우에는 이 정장 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기도 해서 아주 캐주얼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요즘 첨단 유행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실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크게 보도하면서 다른 항공사들도 이것처럼 그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식으로 호평을 했습니다. 아주. 자, 과연 어떤 복장이길래 이 미국 신문에서 보도됐는지 오늘 이 뉴스의 마지막 보너스 뉴스로 전해드리면서 그분들의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사진 뉴스로 오늘 마무리를 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한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LA 지역 한 한인 업주가 차량 탈의를 당해서 $10,000가 넘는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LA에서 동쪽으로 한 80마일 정도 떨어진 이 뷰몬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제스민 박 씨는 지난주 오후에 평소처럼 식자재를 사기 위해서 샌버나디노 카운티 콜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 디포에 들어갔습니다. 왜 홈디포는 많이 아시죠? 이 홈디포는 집에 뭐 좀 고칠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그런 전문점인데 레스토랑 디포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싸게 좋은 품질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식당 업주 되시는 분들이 주로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 레스토랑 디포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에 들어선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박 씨는 본인의 차량과 같은 렉서스가 도난 피해를 당했다라는 안내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불안한 심경으로 밖으로 나선 이 박 씨는 운전석 뒷좌석 창문이 깨져 있는 본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가 차 안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조수석에 둔 그의 가방, 신분증, 중요한 서류들이 모조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특히 사라진 가방 안에는 그날 은행에 입금하려고 현금 $15,000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매주 가는 그런 그 마켓, 레스토랑 디포인데 이런 피해를 여기서 당할 줄 몰랐다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켓 입구와 가까운 곳에 세웠는데 이것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범인 수색의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마저 주변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참 경찰들이 범인 찾기 쉽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끔 했는데 미국은 또 이게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CCTV가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매장 주변에는 사실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고 운운해도 요건 좀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매장 주변에는 CCTV가 있었어야죠. 여하튼 한인 제스민 박 씨는 마켓에 경비원도 없었고 또 CCTV는 물건을 내리고 싣는 그런 쪽에만 한 대뿐이어서 용의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최근 LA시에서는요, 이와 같은 차량 털이나 차량 내 절도가 빈번히 발생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경찰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차량 털이 및 차량 내 절도는 총 32,054건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약 10% 증가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범죄는 증가하는 겁니다. 전문 절도범의 경우 스크류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는데 불과 평균 7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깨고 알람이 막 울려도 한 10초 정도 안에 현금을 들고 튀니까 알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건물 안에 있다가 알람 소리가 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뭘까요? 네. 알람 소리가 막 들리면 건물 안에 있다가
이거 차량 깨질 때 나는 알람 소리인데, 누구 차지? 아이, 설마 내 차는 아니겠지? 하고 좀 요런저런 생각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미 범인들의 상황은 끝났고 도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나가서 범인과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물론 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에 현금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히 한인 등 이 아시아계는 현금을 많이 소지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 범인들도 한인 업주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아마 그 차를 타겟으로 노렸을 겁니다. 보니까 여기 매주 오는 걸 보니까 분명 식당 비즈니스 하는 업주인 것 같고, 또 차도 렉서스 타는 거 보니까 돈도 뭐 없지는 않아 보이고, 특히 아시아인이니까 현금도 갖고 다닐 것 같고, 그래서 차를 한번 슬쩍 들여다봤더니 어라? 조수석에 웬 손가방이 있네. 그러면 창문 바로 깹니다. 절대 차 안 좌석에 가방 같은 거 두시면 안 됩니다. 의심받을 만한 그런 가방은요, 무조건 트렁크에 넣어야 됩니다. 저도 한 20년 전쯤에요. 그때 이제 서류 가방을 갖고 다녔었는데요. 서류만 잔뜩 든 가방이라 저도 모르게 이제 부주의하게 조수석에 가방을 놔두고 어딜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제 차 오른쪽 유리창이 깨져 있더라고요. 저도 화났지만 그 범인도 화났을 거예요. 네. 거기에는 지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순 한국말로 된 서류만 잔뜩 있었거든요. 종이 서류만. 네. 여하튼 절도범을 저는 화나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참 제가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요,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워싱턴주 이 캐스케이드 산맥을 등반하다가 사망한 한인 산악인 3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구조당국은 사고 발생 6일째인 지난 24일 오후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서 한국인 53살의 조모 씨의 시신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당국은 폭설과 강풍에 따른 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 시신 수습에 난항을 겪어왔었는데요. 이날 어렵게 헬기를 띄우는 데 성공해서 찾았습니다. 조 씨의 시신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만은 위치 정보 시스템이 GPS가 부착이 돼 있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함께 등반을 했던 일행이 구조 요청을 위해서 산에서 내려가기 전에 부상을 당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조 씨에게 이 GPS를 부착해 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2명의 한국인의 시신도 수색을 했습니다만은 위치를 찾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시신을 못 찾는 분이 이제 박모 씨와 이모 씨 2분인데요. 이들 두 분은 눈사태로 이 15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위치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헬기와 함께 이들이 입고 있는 등산복에 부착된 여러 금속 물질을 추적하는 장비를 동원해서 박 씨와 이 씨의 시신도 현재 수색 중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신을 찾게 된 분은 이제 조 씨인데요. 조 씨 등은 지난 19일 캐스케이드 산맥에 있는 해발 2,653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가 한 2,000m가량 올랐을 때쯤 폭설과 강풍을 만나서 뼈를 당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그 LA를 비롯해서 남가주 지역에서 엄청난 폭우와 강풍이 불어닥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수의 비행기들이 뜨지 못하거나 또 내리지도 못해서 인근 다른 공항으로 착륙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 애리조나로 봄 훈련을 왔다가 돌아가던 한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소속 선수들이 LA 하늘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아는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24일간의 1차 스프링 캠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피닉스 공항을 출발해서 LA 국제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단을 태운 항공기가 LA 공항 착륙에 실패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계속 겪었습니다. 항공기는 2번이나 착륙을 시도했습니다만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눈보라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착륙 시도와 재이륙을 반복하면서 선수단은 비행기 안에서 40분 동안 불안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기장은요, 기술을 돌려서 인근 다른 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은 이로 인해서 LA발 인천행 탑승이 불발에 그쳤습니다. 즉 LA 공항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못한 거죠. 갑작스러운 착륙 실패 사태로 인해서 그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 직원들은 선수단이 묵을 그 숙소를 갑자기 거기서 이제 물색하고 또 이동할 교통편을 마련하는 등 아주
구슬땀을 흘렸다라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항공편을 물색했고 기아 선수단은 뒤늦게 그래서 이제 어제 한국에 도착하기는 했습니다. 하늘에서 공포 속에 떠느라 이 야구 선수들 훈련한 거 다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따뜻한 데서 이제 몸 풀고 몸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그냥 긴장하면서 이 풀었던 몸 다시 근육 뭉쳤겠어요. 네. 원래 이제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도 아직도 춥고 그러니까 따뜻한 이 애리조나주로 봄 훈련을 온 건데 사실 최근 2주 동안 이 남가주는 물론 그 애리조나주도 강풍에 비에 사실 날씨가 때마침 또 이때 날씨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아마 따뜻한 데서 훈련하라고 왔다가 훈련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또 하늘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잘 돌아갔으니까 일단 그것으로 다행입니다. 네. 네, 미국의 이 30대 나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이제 밀레니얼 2000년 그때 뭐 막 태어나신 그런 젊은이들, 30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 최근 몇 년간의 변화에 다른 세대보다 더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서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실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마이애미에 살면서 10대 딸을 키우고 있는 올해 31살인데 10대 딸을 키우니까 좀 결혼을 좀 일찍 하셨네요. 네. 31살의 스테이시 코클린이라는 그 밀레니얼 세대는 코로나19 유행 직전에 첫 주택을 사려고 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면서 1년에 $40,000 정도를 버는데 부모님과 2년간 함께 살면서 계약금을 차근차근 좀 돈을 좀 모았고 또 크레딧 카드 이 대출금을 그렇게 좀 갚아 나가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시드머니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아서 두 아이의 보육료로 한 달에 $1,200를 별도로 이제 사교육 비용이죠. 지출하게 되면서 크레딧 카드 대출금이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이자율까지 오르자 결국 모아둔 주택을 살려고 모아둔 그 계약금 다 까먹었고 크레딧 카드 대출과 또 개인 융자 등등을 합쳐서 $20,000 이상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시작부터 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얘기죠. 이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기억하시죠? 지난 2007, 2008, 2009 때 그 금융위기, 서프라임 사태, 그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사회 나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또 이 영향으로 계속 수입에 제약이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반드시 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 1990년도, 2000년도 뭐 이때 태어나신 분들. 여하튼 이 MZ 세대는 한창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른 세대보다 더 큰 여러 번의 충격을 받은 그런 세대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계획에 없던 사교육료나 또 보육료 등으로 이제 수천 달러를 매달 쓰게 됐고 또 첫 집을 사려고 노력하던 시기에는 높은 금리 이자율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올랐고 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코클린 씨가 바로 딱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코클린 씨는 이렇게 말해요. 샴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필요한 모든 게 지금 다 비싸졌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밀레니엄 세대를 그 빚더미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 총 액수는요, 지난해 4분기 기준에서 3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2019년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것입니다. 평균적인 얘기지만 굳이 뭐 개인하고 대비해 보면 이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비해서 지금은 빚이 27%가 늘어난 겁니다. 참, 태어나서 공부하고 사회 나서 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뭐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뭐 팬데믹 사태, 경제 어려움, 이자율을 오르는 사태, 인플레이션 이런 걸 한꺼번에 많이 특히 유난히 겪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에만 그 부모 없이 미국에 들어온 그런 미성년 이주자가 굉장히 늘었는데요. 무려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그 때문에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미국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20개 주에 걸쳐서 100명 이상의 이주 아동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미 100년 가까이 정립된 이 아동노동법의 위반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인해서 2021년부터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행을 택하는 이 미성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혼자서 미국에 들어온 이 미성년자는 25만 명에 달합니다. 작년에 보호자 없이 미국으로 들어온 미성년자는 13만 명으로 5년 전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만. 올해 여름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은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이 타국에서 온 만큼 더 쉽게 열악한 일터로 내몰리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친척을 찾아서 작년에 홀로 이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온 캐롤라이나 요크, 올해 15살입니다. 올해 15살의 캐롤라이나 요크는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 시리얼 공장에서 일합니다. 시리얼 공장. 요크는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각에도 공장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시리얼이 가득 든 비닐 봉지를 노란색 박스 포장 안에 넣는 그런 단순 작업을 계속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깜빡 뭐 졸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이 기계 손가락에 끼어서 절단될 위험이 있어 보인다 라고 이제 뉴욕타임즈 취재 기자는 현장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마친 요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주 지치고 자주 아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로 배가 아픈데 수면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기계에서 나오는 굉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그것도 잘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에는 이 요크와 비슷한 처지의 미성년자 노동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몸을 구부린 채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도 계속 단순 작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전역에서 요크와 같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미성년자를 여러 명 만났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이들은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버몬트주의 우유 공장에서는요, 기계를 조작하고 또 뉴욕시에서는 음식 배달을 하며 또 버지니아주의 한 호텔에서는 침대 시트를 세탁하는 일들을 미성년자 노동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의 한 중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발레리아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일이 이곳에서는 그냥 일상인 것처럼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약 100명으로 구성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8학년 아이들 대부분이 성인과 비슷한 시간만큼 일을 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동 노동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그 아동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체 그 하청받은 그 소규모 업체일 것 같죠?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하청 업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LA에서 이들이 하는 단순 노동은요, 미국 의류 브랜드 이 제이크루라는 의류 브랜드 그 셔츠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상표를 다는 그런 단순 노동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이 제이크루가 이득 보는 거죠. 대기업. 그리고 월마트에서 판매될 빵을 굽는 미성년자 노동자도 있습니다. 월마트가 이득 보는 거죠. 또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잘 아시죠? 거기에 들어갈 우유를 가공하고 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을 단순하게 만드는 단순 작업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한답니다. 결국 대기업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처럼 대기업의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이들 미성년 이주 노동자들, 미성년 이주 아동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 착취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이 중국에다 또는 북한에다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권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중국이나 북한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 정말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걸 제대로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 중국 지금 뭐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 지금 베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이 투자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중국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는 미국의 식품업체, 의류업체 등등 대규모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요, 오늘 2025년까지 중국에서 신규 매장 3,000개를 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3,000개를 새로 열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우르렁거리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다가 이 매장 내면 잘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갈 거야. 그것도 3,000개나 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지난해 12월 현재 중국 내 스타벅스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42%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는 올해 봄에 중국을 최초로 방문도 직접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워드 슐츠 CEO는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성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도 올해 중국에서 900개의 신규 매장을 열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팸 제조사죠. 스팸 만드는 회사 이 호멜도 상하이 외곽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등 중국 내의 영업을 대폭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가 있습니다. 이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코치의 모회사인 테피스트리와 그리고 의류업체 잘 아시죠? 이 랄프 로렌도 중국에서 신규 매장을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미국 기업의 투자 분위기는요,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외교는 외교, 경제는 경제인 거죠. 하지만 그런데 보면 또 결국 경제 이 논리에 따라서 외교도 바뀔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 둘이 만나서 돈벌이 될 기회가 확실하게 보인다면 굳이 서로 으르렁댈 필요가 없이 필요에 의해서라도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으르렁대면서 뭐 내 지분이 많니, 네 지분이 많니, 네가 사기를 쳤니, 돈을 빼먹었니 아니면서 또 싸우면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여하튼 처음에 경제 논리가 맞으면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경제적 이익 서로 맞는다면 외교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논리에 대한 외교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지난 주말 또 미국의 공군기와 중국의 공군기가 아주 또 긴박감 넘치는 긴장감 넘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었어요. 지난 주말 남중국해 상공에서요. 미국 해군 초계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불과 150m 거리를 두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150m 뭐 일반 땅에서는 그래도 뭐 적지 않은 거리긴 합니다만은 공중에서 전투기끼리 150m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땅 위에서 있을 때 뭐 한 1.5m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 초계기 포세이돈은요, 이날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약 48km 떨어진 남중국해 2만 피트 상공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 초계기에 대해서 방송을 합니다. 뭐 무전을 합니다. 중국 영공이 12헬이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미국 전투기에 보냈습니다. 몇 분 뒤에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또 중국 또 다른 전투기가 미국 초계기 왼쪽으로 바짝 붙더니 약 150m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당시 그 초계기에는 마침 그곳의 긴장감을 취재하려던 그 미국의 초계기에는 마침 그 지역의 긴장감을 취재하려던 CNN의 취재진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탑승했던 기자가 나중에 말하기를 중국 전투기가 너무 가까이 붙어 와서 조종사들의 얼굴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전투기 꼬리 날개에는 이제 붉은 별이 새겨져 있었고 또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죠. 중국 전투기의 경고가 나오자 이제 미군 해군의 이 초계기 조종사인 리키 슬로터 중위는 여기는 미국 해군 P-8 포세이돈이다. 우리는 서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당신들도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무전을 쳤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그렇게 무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약 한 15분간 미국 초계기를 나란히 따라다니면서 비행하다가 이제 15분 후에 몸체를 돌려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CNN은 이 사건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현재 이 때문에 마찰을 계속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면서 전문직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이 페이스북 회사죠, 메타, 그리고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서 수천 명씩 해고되는 등 이 IT 업계 전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문직 취업 비자, 이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도 다수 해고됐습니다. 인도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인도인만 특별히 해고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외국에서 온 H-1B 비자를 가진 IT 업계 노동자들이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고된 사람들도 확률적으로 인도인들이 가장 많죠. 네. 그 비자 노동자들은 취업 기간에만 미국에 머물 수 있고 실직하는 경우에는 이건 뭐 인도인이 아니라 누구나 H-1B 비자를 갖고 있으면 취업 기간에만 미국에 머물 수 있고 실직한 경우에는 60일만 딱 줍니다. 60일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찾지 못하면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된 이민 노동자들은 추방을 면하려고 새 직장을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IT 업계에서 일시에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져서 다른 데 가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서 해고됐었는데 다른 대형 이 IT 기업을 갔더니 거기도 사람 고용은커녕 거기도 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이 페이팔에서 해고된 인도 국적의 36살의 한 남성은 미국 전역에 해고자가 넘쳐나고 모두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면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나는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뉴욕 공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지금까지 H-1B 비자로 일해온 그는 새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재취업이 쉽지가 않다. 너무 어렵다라면서 회사가 비자를 유지해 주기로 한 5월 중순까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주 부정적이다라면서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해고된 또 다른 인도인 노동자는 채용 담당자들의 구애를 받으면서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일로 와달라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 달라고 H-1B 비자 다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구애를 받으면서 취직을 했는데 이제는 잘려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면서 회사들은 내가 절박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불리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어디라도 일자리를 얻으면 연봉은 두 번째 문제고 이 H-1B 비자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어디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전문직 취업 비자 H-1B를 둘러싼 이런 혼란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에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지금 제가 앞서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60일. 60일이죠. 60일 동안 다른 데 직장 못 구하면 추방당하는 거. 근데 그 60일에서 120일로 늘려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돼도 그분들에게는 조금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보너스 뉴스는요, 사진으로 보는 뉴스로도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했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저가 항공사 에어로K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가 얼마 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크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자, 다름 아닌 승무원들의 유니폼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항공사는요, 이 남녀를 구분짓지 않는 젠더리스 유니폼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 젠더리스 유니폼으로 이 외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최근에 이 승무원의 복장 규정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서 한국의 소형 항공사인 에어로K의 유니폼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승무원들의 유니폼은 역사적으로 매우 젠더화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녀 구별이 너무 그냥 딱 되어 있는 거죠. 남자는 정장바지, 여자는 몸에 딱 붙는 치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990년대 들어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남녀노소 바지 정장을 선호하고 또 2000년대 들어서서 중성적인 그런 의상도 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항공사는 유니폼에 있어서 아직도 시대에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에어로K라는 항공사는 모든 성별을 위해서 현대적인 이미지의 유니폼을 채택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에어로K는
실용적인 유니폼은 나이와 성별을 넘어서서 다양한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은 승객의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예쁜 유니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 두 번째고, 정말 중요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편리한 그런 유니폼이 진짜 유니폼이라는 거죠. 이 젠더리스 유니폼이라는 그런 탄생의 배경도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에서 여성스러움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 항공 서비스라는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요, 에어로 K 유니폼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멋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름답지는 않지만 여기서 살짝 걱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칭찬한 거예요. 멋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에어로 K는 신입 객실 승무원을 채용할 때 외모, 학력,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젊어야 되고 학력이 좋아야 되고 이런 거 안 해요. 외모, 학력,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 내 항공사 최초로 타투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항공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곳 라스베가스 숙소에서 준비한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 한국의 소형 항공사 에어로 K라는 항공사의 승무원들의 그 멋진 유니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셔야죠. 그 멋진 유니폼 그 사진으로 보시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분들은 구독 내일 해주시면 되고요. 안 바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